지금요 현장 경기는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화장품 가게나 옷가게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매출이 뭐 80%가 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야말로 손님이 없다고 해요. 손님이. 하루 종일 있어도요. 한두 팀 오면 다 온다고 해요. 그 집은 항상 손님이 많은 집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현장 경기가 폭삭 가라앉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현장 경기가 가라앉는다는 것은요. 거시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경기가 좋다. 이것은 소비를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비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니까 기업의 생산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겠지요. 게다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수출조차도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성장률까지도 꽈당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그야말로 폭삭 내려앉고 있어요. 생산도 수출도 소비도 성장률도 말입니다. 현장 경기를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이러니 지금이 경제 위기가 아니고 도대체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국무회의나 혹은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례가 없다야. 전례가 없다. 예. 실제로 어저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요. 발언 내용이 이래요. 전례가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책상 위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사스 때 2003년이요. 그리고 메르스 때 2015년이요. 그때보다도 충격이 훨씬 클 거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요. 경제 지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훨씬. 그만큼 현장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영업자들 여기저기 어느 곳 할 것 없습니다. 전통 상권이든 신흥 상권이든 떠는 상권이든 지방 상권이든 지금 어느 곳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기업은요. 쇼크 중에 쇼크예요. 대한민국이 제조가 강하잖아요. 그 제조 기업 중에 대기업 11곳이요. 문을 닫았어요. 문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샷다운 한다는 게. 대기업 공장 11곳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성장도 지금 최악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하나솔루션, OCI,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성우하이텍, 마니커, 센트럴모텍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IMF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옛날 1980년도에 오일 쇼크가 났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기업 한 곳의 파장으로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에 입점한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하청받아서 제조하는 업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공장이 서니까 부품 협력업체 공장도 서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 협력업체 공장이 1차만 있습니까?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 전반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 경기는 그야말로 폭삭 가라앉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 공장마다 줄줄이 셧다운 되니 거기에 달려있는 협력업체, 중소기업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의 생산 차질은요,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경제 자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전례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고까지 이야기했겠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국내 경제기관도 마찬가지고 해외 금융기관 내지는 신용평가기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제성장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요. 무디스는요, 올해 경제성장률 1.8%까지 떨어질 거다. 원래 예측은 2.1%였었거든요. 무디스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입니다. 게다가 캐피탈 이코노믹스 여기도 마찬가지 1.5까지 떨어질 거다고 예상을 했어요. 원래 2.5였는데 1.5, 1%포인트가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경제위기가 실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현. 와, 참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제가 왜 예측을 했던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예요. 예측이나 하지 말걸. 예, 그게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2.2% 성장하겠다고 예측을 했다가 지금 2.0%로 낮췄습니다. 다행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2.3에서 2.2 정도까지밖에 안 내렸어요. 여기에는요, 이제 진짜 특단의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요, 경제 위기, 제가 제목에서 달았던 것처럼 결국 올 곳이 오는 겁니다. 제가 예측했던 것은 5월, 6월 총선 이후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총선 때까지 슈퍼 예산이 있잖아요. 초초 슈퍼 예산. 이게 512조 3천억 원이에요. 이것을 상반기 선거 전에 막 쏟아부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고요. 예, 노인 일자리만 하더라도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데 이거 1월로 땡겼거든요. 1월로. 그래서 일자리가 노인 알바 일자리가 엄청 늘었다고 또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렇게 쓰다 보면요, 4월 총선 이후에 실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예, 저는 세계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의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1단계가 합의됐다고 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2단계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수출이 급속도로 회복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L자형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반도체가 뜨기 때문에 될 거다. 이것도 저는 크게 안 본 거예요. 물론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가 됩니다.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일어나면 수출이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3대 주력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좋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경쟁력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것이 왔다.
예, 4월 총선 이후에 그 반향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5월, 6월, 7월이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가 훨씬 더 빨리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 경제에는 훨씬 더 빠른 타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이요.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펴야 돼요. 딱 두 가지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한민국은 소비 늘리고요. 수출 늘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소비 늘으면 그죠? 기업의 생산이 늘 거고 그러면 내수가 안정이 될 거예요. 수출이 늘면 기업의 또 생산이 늘 거고 직원들에게 주머니가 두둑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소비를 할 거예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아주 뭐 소비 쿠폰을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제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예. 또 구매 금액을 환급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수출 지원책 내놓겠다. 그래서 내수는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가고 그러면서 소비 쿠폰 주고 구매 금액 환급해 주고 수출 쪽은 수출 금융 지원해 주고 뭐 관세 인하해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방향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경제의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 내수요.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그러면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핵심은요. 지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데요. 안 나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정책을 펴도 사람이 나와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해줍니다. 소비를 안 해주면요. 그냥 내수 경기 진작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온라인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답을 찾을 때 지금 이야기했던 온라인 소비 쿠폰, 온라인 구매 금액 환급, 소비가 되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갖다 줘야죠. 배달을 해줘야죠. 이런 거 말입니다. 규제 엄청나게 지금 풀어야죠. 대형마트 저는 지금 빨리 이 시기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형마트 있잖아요. 거기는 온라인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온라인의 전진기지. 쉽게 말하면 밤에 객장을 문을 못 열게 한다고 하더라도 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마트나 이런 곳 롯데마트나 이런 곳 말입니다. 거기를 온라인 배송 전진기지로 활용해서 판매가 일어나게 해줘야 돼. 이런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나와야지. 오프라인에 안 오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가게 식당에 안 와요. 그래서 매출이 90%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은 지금 계속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갖다 줄 수 있는 곳에다가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요? 수출은 굉장히 복잡다기해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이거 기업에 엄청 부담이 주거든요. 예, 엄청난 부담이에요. 원가 부담이 되니까 원가가 비싸지면 세계 시장에 나가서 팔리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세계 물동량이 떨어졌는데 인도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베트남하고 싸워서 이기겠냐고요. 거기하고 싸워서 이길 만큼의 법인세 내려주고요.
22에서 25로 올라가면 확 내려야 됩니다. 지금. 세제 혜택 많이 줘야 돼. 연구개발 지금 이때 말입니다. 수프 예산이지.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들 막 쏟아부어 줘야 됩니다. 주 52시간제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야지 기업이요.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가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 생겨야지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되는 거예요.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요. 세계 시장에 나가서 중국한테 안 되고 베트남한테 안 되고 인도한테 안 되고 결국은 수출도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과감하게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창조적인 파괴가 말입니다. 기업의 R&D 지원 막 해야죠. 지금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수출 지원하기 위해서 당장의 가격들 낮춰줘야 되고요. 세제 내려주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할란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 정도 가지고는요.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프라인에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수출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들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사스보다도 충격이 크다는 메르스보다도 충격이 크다는 이 시기를 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2월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학 시즌, 졸업 시즌 아니에요? 여기는 뭐 꽃집이고 식당이고 난리가 나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소비가 안 일어나. 정부가 이런 생각을 알지 모르겠어요. 또 엉뚱한 정책만 내놔서 시장에 더 혼란만 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이지 현장 경기 무너지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해봤고 3년 동안 지금 쇼핑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눈에 보인다니까요.